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친구 정수기의 이야기입니다. 정수기는 올해 66인데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여자였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10년을 혼자 살다가 60이 되던 해에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모든 악몽의 시작. 저희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면서 겪었던 억울한 일, 통쾌한 복수 이야기, 인생의 반전 같은 이야기들을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수기는 성남에 있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이 2억 5천만 원이었는데 아들 둘 장가 보내고 딸 하나 시집 보내느라 1억 8천만 원을 썼대요. 남은 7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으로 가게를 차리고 나머지 4천만 원은 예금으로 넣어뒀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육수 우려내고 저녁 8시까지 일하는 게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할만했대요. 손님들도 단골이 많이 생기고 월 수입도 250만 원 정도는 나왔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김민수라는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어요. 키가 175 정도의 깔끔하게 생긴 남자였는데 첫인상이 참 좋았다고 해요. 나이는 64이라고 했고요. 그날 떡볶이하고 순대를 시켜서 먹는데 맛있다고 연신 칭찬을 하더래요. 그러더니 다음 날도 오고 그 다음 날도 오고 일주일 내내 매일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2주일째 되던 날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대요. 사장님, 혹시 커피 한잔 하실 시간 있으세요? 제가 오늘 일찍 마감하시면 좋은 카페 한 곳 알고 있는데요. 정수기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낯선 남자와 커피를 마시러 가는 게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민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고 가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정수기도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됐대요. 민수 씨는 부인과 5년 전에 사별했고 자식은 없고 판교에 아파트가 있다고 했어요. 젊었을 때 무역업을 했는데 지금은 은퇴해서 연금으로 살고 있다고 했고요. 말투도 점잖고 옷차림도 깔끔하고 무엇보다 정수기를 대하는 태도가 참 신사적이었대요. 석 달 정도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됐어요. 민수 씨는 일주일에 2~3번씩 정수기네 가게에 와서 손님들 응대하는 걸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전통시장 가서 장 보는 것도 도와주고 그랬대요. 가끔은 강남에 있는 비싼 식당 데려가서 밥도 사주고 백화점 가서 옷도 사주고 정수기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로서 대우받는 기분을 느꼈다고 해요. 만난 지 6달쯤 됐을 때 민수 씨가 프로포즈를 했대요. 정숙 씨, 나이 먹어서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알잖아요. 우리 이제 정식으로 만나는 거 자식들한테 소개하고 결혼하는 게 어떨까요? 저 혼자 살기엔 집도 너무 크고 쓸쓸해요. 정숙 씨도 그 작은 가게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우리 나이에 뭐 오래 고민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정숙이는 깜짝 놀랐죠.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민수 씨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사실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했거든요. 자식들은 다들 바쁘다고 명절에나 얼굴 보고 평소엔 전화 한 통 안 하고. 일주일 뒤에 자식들을 모아놓고 민수 씨를 소개했어요.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그런데 그분 재산이랑 그런 건 확인해 보셨어요? 요즘 결혼 사기 많다고 하잖아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뭐 재산을 노리고 만나는 사이냐? 서로 좋아서 만나는 거지. 엄마가 그것도 구별 못할 것 같아?
결국 자식들의 걱정을 뒤로하고 정숙이는 민수 씨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어요. 민수 씨도 자식이 없으니까 간소하게 하자고 해서 구청에서 혼인신고만 하고 작은 식당에서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결혼하고 보름 정도는 정말 행복했대요. 민수 씨네 아파트는 판교에 있는 33평짜리였는데 깔끔하게 잘 꾸며져 있었어요. 정숙이는 결혼을 하면서 가게를 정리했어요. 전세보증금 3천만 원을 돌려받았죠. 민수 씨가 제안했어요. 우리 이제 부부인데 내 돈, 네 돈이 어디 있어요? 당신 가게 보증금이랑 예금 합쳐서 제 통장에 넣어두면 제가 잘 관리할게요. 이자 좋은데 예금도 들고요. 정숙이는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전세보증금 3천만 원과 예금 4천만 원, 합쳐서 7천만 원을 민수 씨 통장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한 달쯤 됐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민수 씨 동생이라는 사람이 집에 찾아왔어요. 키가 작고 뚱뚱한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들어오자마자 집안을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오빠, 이 집이 정말 오빠 명이야? 33평밖에 안 되네. 오빠가 무역업 했다며? 이 정도밖에 못 모았어? 그래도 괜찮은 위치잖아. 판교니까. 아, 그래도 그렇지. 그 여자는 정숙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민수 씨하고만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숙이가 차를 내오면서 인사를 해도 대꾸도 안 하고요. 그날 저녁 민수 씨 동생은 저녁을 먹고 가겠다고 했어요. 정숙이가 열심히 준비해서 상을 차렸는데 한 숟가락 먹더니 얼굴을 찌푸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간도 안 맞고. 오빠, 평소에 이런 걸 먹고 살아? 정숙이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30년 넘게 요리를 해왔는데 간이 안 맞다니. 하지만 참았어요. 시댁 식구니까요. 민수 씨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밥을 먹더라고요. 그날 밤 정숙이가 민수 씨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동생분이 저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인사도 안 받으시고 음식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동생이 원래 좀 직설적이야. 나쁜 뜻은 없어. 그냥 성격이 그래. 당신이 좀 이해해줘. 내 피부치인데. 그래도 그렇지. 사람 기분을 생각해야지. 에이, 됐어. 그 얘기 그만하자고. 자꾸 이러면 나도 기분 나빠. 민수 씨의 말투가 차가워졌어요. 정숙이는 더 이상 말을 꺼낼 수가 없었죠. 그날 이후로 민수 씨 동생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찾아왔어요. 올 때마다 뭔가를 요구했죠. 오빠, 우리 아들 학원비 좀 보태줄 수 있어? 300만 원만. 며칠 뒤에는 또 오빠, 내가 친구랑 작은 사업 하나 시작하려는데 600만 원만 빌려줘. 석 달 안에 이자 붙여서 갚을게. 일주일 뒤에는 또 오빠, 우리 집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고치는데 200만 원이래. 좀 도와줘. 추운데 어떡해. 민수 씨는 그때마다 돈을 줬어요. 정숙이가 물어봤죠. 여보, 돈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계속 동생한테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돈 내가 쓰는데 당신이 왜 간섭해? 내 동생인데 내가 도와주면 안 돼? 민수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정숙이는 할 말을 잃었죠. 그러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 돈도 섞여 있는데? 하지만 그 말은 차마 꺼낼 수가 없었어요. 결혼한 지 2달쯤 됐을 때 더 충격적인 일이 생겼어요. 민수 씨가 갑자기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2천만 원을. 정숙이가 깜짝 놀라서 물었죠. 여보, 왜 갑자기 대출을 받아요? 돈이 필요하면 말을 하시지. 우리 예금해둔 돈 있잖아요. 그건 나중을 위한 거니까 건드리면 안 되지. 이건 친구하고 작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석 달만 있으면 수익이 날 거야. 무슨 사업인데요? 그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
당신은 그냥 집안일이나 잘하면 돼. 민수 씨는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정숙이는 불안했지만 남편을 믿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실수였어요.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정숙이는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민수 씨가 오전에 외출한 사이에 집 정리를 하다가 서재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발견한 거예요. 궁금해서 펼쳐봤는데 그게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정숙이는 손이 떨렸어요.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보니까 이 아파트가 민수 씨 명의가 아니었어요. 전세였어요. 보증금 1억 8천만 원에 전세로 들어와 있는 집이었던 거죠. 민수 씨가 자기 집이라고 했던 그 말이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전세 계약 날짜였어요. 작년 2월. 정숙이랑 처음 만나기 불과 한 달 전에 계약한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수 씨는 정숙이를 만나기 직전에 급하게 이 집을 얻어서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꾸민 거였죠. 정숙이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서랍 뒤쪽에서 또 다른 서류가 나왔는데 그게 소액 대출 명세서였어요. 여러 금융회사에서 1,000만 원씩 총 5천만 원을 빌린 거예요. 전부 결혼하고 나서 빌린 거였고요. 이 사람이 대체 뭘 한 거야? 정숙이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급하게 민수 씨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통장 비밀번호는 민수 씨 생일이었는데 한 번에 맞았어요. 정숙이가 넣어준 7천만 원이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잔액이 500만 원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겨우 석 달 만에 6,500만 원이 사라진 거죠. 통장 거래 내역을 보니까 민수 씨 동생한테 1,200만 원, 알 수 없는 사람들한테 송금한 게 2천만 원, 백화점이랑 고급 식당 결제가 800만 원, 대출 상환이 1,500만 원, 나머지는 현금 인출. 정숙이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민수 씨가 자기한테 밥 사주고 옷 사주던 그 돈이 전부 대출받은 돈이었다는 걸.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정숙이 돈으로 그 빚을 갚고 동생한테 주고 또 다른 데 쓴 거였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정숙이는 그날 밤 민수 씨가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저녁 9시쯤 문이 열리고 민수 씨가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웃으면서. 오늘 친구들이랑 저녁 먹다가 좀 늦었네. 밥은 먹었어? 앉아봐요. 할 말이 있어요. 정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 씨는 뭔가 느낀 듯 표정이 굳어졌죠. 이 집 당신 명의 아니죠? 전세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서랍에서 등기부등본 봤어요. 대출 서류도 봤고요. 석 달 사이에 6,500만 원을 어디에 쓴 거예요? 제 돈이 다 어디 갔어요? 민수 씨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해. 사실은 뭐예요? 처음부터 계획한 거죠? 제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죠? 아니야. 처음엔 정말 좋아서 만난 거야. 근데 내가 처한 상황이... 무슨 상황이요? 당신 무역업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연금도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집도 있다고 했고요. 그게 다 거짓말이야. 정숙이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나 원래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어.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일자리도 없고 연금도 없어. 국민연금도 제대로 안 냈거든. 그럼 그동안 나한테 밥 사주고 옷 사주던 건 다 뭐였어요? 대출 받은 돈으로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그리고 동생한테도 돈을 빌렸어. 정숙이는 정신이 아찔했어요. 그럼 동생도 공범이에요? 처음부터 짜고 친 거예요? 공범까진 아니야. 근데 동생이 나 도와준 건 맞아. 동생도 내가 성공하면 돈을 좀 받기로 했으니까. 사기 성공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 돈을 노린 거잖아요. 민수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정숙이는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왜 민수 씨가 매일같이 가게에 왔는지,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결혼을 서둘렀는지, 왜 돈을 합치자고 했는지. 당신 처음부터 전부 계획한 거였죠?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든 거네요. 민수 씨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정숙이는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60이 넘어서 이런 사기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이는 경찰서에 갔어요. 하지만 경찰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사모님, 안타깝지만 이게 부부간에 돈을 합쳐서 쓴 건데 사기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혼 사기라고 하려면 처음부터 결혼할 의지가 없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실제로 결혼도 하셨고 같이 동거도 하셨잖아요. 법적으로는 부부 재산을 함께 쓴 걸로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 돈이 다 날아간 건데요. 제가 30년 동안 모은 돈인데요. 이혼 소송을 하시면서 재산 분할 청구를 하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도 남은 재산을 나누는 거라서 이미 쓴 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정숙이는 허탈했어요. 결국 법의 도움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 경찰서 갔다 왔지? 소용없어. 우린 합법적으로 결혼했고 내가 당신 돈 훔친 것도 아니잖아. 부부가 돈 같이 쓴 거지. 법적으로 문제 없어. 민수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예전의 다정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당신 원하는 게 뭐예요? 이제 와서. 이혼해. 우리 깔끔하게 정리하고 각자 갈 길 가자. 제 돈 돌려주고 이혼해야죠. 7천만 원 돌려줘요. 무슨 돈? 이미 다 썼는데. 그리고 남은 500만 원도 우리 결혼했으니까 재산은 반반이야. 당신 250, 나 250. 공평하지? 정숙이는 기가 막혔어요. 그럼 제 돈 7천만 원 중에 250만 원만 받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이미 썼다니까. 그게 싫으면 법원 가서 재산분할 소송해봐. 근데 그거 알아? 소송하는데도 돈 들어가. 변호사 비용만 해도 몇백씩 들어갈걸? 그리고 소송해봤자 남은 재산을 나누는 거라 이미 쓴 돈은 못 받아. 경찰한테 들었을 텐데. 민수 씨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정숙이는 무너져 내렸어요.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집에 돌아왔는데 민수 씨 동생이 와 있었어요. 정숙이를 보더니 빙긋 웃었어요. 형님 들었어요. 우리 오빠랑 이혼하신다고요? 네,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잘 생각하셨어요. 솔직히 형님 같은 분이 우리 오빠랑은 안 어울려요. 우리 오빠는 원래 좀 그래요. 여자 복은 많은데 돈 복은 없어서. 정숙이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여자 복이 많다니? 민수 씨 동생은 입을 가렸어요. 실수한 것 같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 말이. 제대로 말해보세요. 당신 오빠가 나 말고 또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민수 씨 동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차피 이혼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말했어요. 사실 우리 오빠 전에도 재혼 한 번 했어요. 3년 전에. 그분도 형님처럼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분이었는데 결혼하고 1년 만에 이혼했어요. 그때도 그분 돈 좀 쓰고 헤어졌죠. 정숙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당신 오빠는 직업적으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뭐 돈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어차피 합법적인 거니까. 결혼도 진짜로 하고 같이도 살고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민수 씨 동생은 태연하게 말했어요.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정숙이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당신은 뭐예요? 공범 아니에요? 오빠 도와주고 돈도 받았다며요. 공범이라뇨? 전 그냥 오빠를 도와준 것뿐이에요. 오빠가 일 잘 풀리면 저도 좀 받고 그러죠. 남매끼리 서로 돕는 거지 뭐. 형님도 남매 있으면 이해하실 텐데. 정숙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당장 뭘 어떻게 할 수도 없었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증거도 불충분하고. 그날 밤 정숙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생각했죠.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그때 문득 생각난 게 있었어요. 민수 씨 동생이 했던 말. 전에도 재혼 한 번 했어요. 그래, 전 부인을 찾아봐야겠어. 다음 날 정숙이는 민수 씨가 출근하겠다고 나간 사이에 집안을 뒤졌어요. 서재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 파일을 발견했죠. 그 안에 이혼 서류가 있었어요. 전 부인 이름은 강미경, 나이는 64, 주소는 안양시로 되어 있었어요. 이혼 날짜는 3년 전 4월이었고요. 정숙이는 바로 안양으로 향했어요. 주소지를 찾아가니 조용한 주택가의 빌라 2층이었어요.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죠. 누구세요? 저 김민수 씨 관계로 찾아왔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문이 열렸어요. 마른 체구에 짧은 머리를 한 여자가 나왔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강미경 씨였어요. 김민수? 그 사람 이름은 듣기도 싫은데 무슨 일이세요? 설마 돈 갚으라고 온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저도 피해자예요. 그 사람이랑 결혼했다가 지금 이혼 직전이에요. 혹시 선배님께서 겪으신 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강미경 씨는 정숙이를 빤히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아유, 들어오세요. 또 당한 사람이 있었구나. 집안은 아담하지만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강미경 씨는 차를 내오며 말을 시작했어요. 저도 남편하고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4년 전에 그 사람을 만났죠. 등산 동호회에서.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무역업 했다고, 판교에 집이 있다고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정숙이는 소름이 돋았어요. 똑같은 수법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알았죠. 전부 거짓말이라는 걸. 집도 전세고 직업도 없고 저는 가게 보증금이랑 예금 합쳐서 6천만 원을 통장에 넣어줬는데 1년 만에 다 없어졌어요. 그럼 선배님은 돈을 못 찾으신 거예요? 재산 분할 소송했죠. 근데 판사가 남은 재산을 반반으로 나누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남은 게 800만 원이었어요. 결국 각자 400만 원씩. 저는 6천만 원 넣었는데 400만 원만 받고 끝났어요. 정숙이는 한숨이 나왔어요. 역시 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선배님, 혹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도 속인 적 있다는 거 아세요? 동생 말로는 저 전에 선배님이 있었다는데. 네, 알죠. 저도 이혼하고 나서 알아봤어요. 그 사람 동생이 술 먹고 실수로 얘기해서 알았는데 저 전에도 2명이 더 있었대요. 전부 비슷한 방식으로. 정숙이의 머릿속에 불이 켜졌어요. 그럼 그 사람들도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한 분은 부산으로 이사 가셨는데 연락이 안 돼요. 근데 한 분은 제가 연락처를 가지고 있어요. 대구에 사세요. 박순자 씨라고. 강미경 씨는 휴대폰을 뒤적이더니 번호를 정숙이한테 보내줬어요. 저랑 비슷한 시기에 당하신 분이에요. 우연히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돼서 가끔 연락하고 지내요. 같은 피해자니까. 정숙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박순자 씨는 전화를 받자마자 한숨부터 쉬었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정숙이라고 하는데요. 강미경 씨한테 연락처를 받았어요. 김민수 씨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김민수, 그 이름 듣기도 싫네요. 또 피해자가 생긴 건가요? 네, 저도 당했어요. 결혼해서 석 달 만에 6,500만 원을 잃었어요. 아이고, 아휴, 또 저는 5년 전에 당했어요. 8천만 원을. 정수기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박순자 씨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더래요. 저는 소송도 안 했어요. 변호사 비용 아까워서. 어차피 남은 돈도 없는데 소송해봤자 뭐예요. 그냥 그 돈 날렸다 치고 잊으려고 했죠. 세 사람은 그날부터 자주 연락하며 지냈어요. 그리고 함께 고민했죠. 어떻게 하면 민수 씨를 제대로 혼내줄 수 있을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세 사람은 서울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강미경 씨네 집에 모여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죠. 이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한테서 얼마나 가져갔는지 한번 계산해봐요. 정수기가 종이에 적기 시작했어요. 제가 6,500만 원, 강미경 선배님이 6천만 원, 박순자 선배님이 8천만 원, 합치면 2억 2천만 원이네요. 그리고 부산 가신 분까지 하면 3억은 가볍게 넘을 거예요. 이 정도면 진짜 직업적 사기꾼이죠. 그런데 법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전부 합법적인 결혼이고 합의하에 돈을 쓴 거라서 경찰도 어쩔 수 없대요. 세 사람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때 정수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법으로 안 되면 우리가 직접 복수하는 건 어때요? 무슨 방법으로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한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두 사람이 정수기를 쳐다봤어요. 정수기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 욕심이 엄청 많아요. 돈만 보이면 눈이 돌아가는 스타일이에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일단 제가 아직 민수 씨랑 완전히 이혼한 건 아니잖아요. 이혼 서류만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제가 먼저 화해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돈이 생길 것처럼 속이는 거죠. 강미경 씨가 눈을 반짝였어요. 어떤 큰 돈이요? 제가 친정 오빠한테서 유산을 받는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오빠가 식당을 정리하면서 저한테 2억 정도를 준다고요. 아이, 그럼 그 사람이 이혼을 안 하려고 하겠네요. 맞아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오빠가 한국에 오기 전에 돈이 필요하다고, 미국 변호사 비용이랑 송금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돈을 또 구하겠네요. 네, 2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3, 4천 정도는 구할 거예요. 여기저기 대출받고 동생한테도 빌리고. 완벽한데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내는 거예요? 네. 받아내고 나서 오빠가 미국에서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고 돈을 못 보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빚만 떠안게 되죠. 강미경 씨가 박수를 쳤어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정숙 씨 오빠 있으세요? 없어요. 외동딸이에요. 전부 거짓말로 꾸미는 거예요. 제가 며칠 동안 밖에 나가 있으면서 오빠를 만난다고 하고 실제로는 선배님들이랑 여기서 다음 계획을 짜는 거죠. 완벽해요. 근데 그 사람 동생은요? 동생한테도 오빠가 2억을 준다고 거짓말하면 동생도 오빠한테 대출 보증을 서줄 거예요. 그럼 남매가 같이 빚더미에 앉는 거죠. 세 사람은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로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법으로 해결 못한 걸 직접 해결할 수 있다는 게 통쾌했어요. 좋아요. 우리 같이 해요. 제가 도울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도요. 그 사람 혼내주는 거라면 뭐든 도와드릴게요. 정수기는 계획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세 사람은 밤새도록 머리를 맞대고 완벽한 계획을 세웠죠. 다음 날 정수기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민수 씨는 없었어요.
어디 나갔다가 저녁 때쯤 들어왔죠. 정숙이는 이틀 동안 민수 씨를 피했어요. 말도 안 하고 밥도 따로 먹고 민수 씨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했어요. 민수 씨는 처음엔 신경 안 쓰는 척 하다가 점점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정숙이가 먼저 민수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할까요? 밖에서. 이혼하기 전에 정리할 게 있어요. 아, 왜 갑자기? 그냥 집에서 얘기하면 안 돼? 제가 친정 오빠한테 연락이 왔어요. 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꼭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아, 무슨 얘긴데? 전화로는 만나서 얘기해요. 내일 점심때 집 앞 카페에서 만나요. 민수 씨는 못마땅해 하면서도 만나기로 했어요. 다음날 정오, 둘은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정숙이는 일부러 조금 늦게 도착했죠. 민수 씨를 기다리게 만들려고. 그래서 무슨 얘긴데 빨리 해. 나 오후에 약속 있어. 우리 오빠가 미국에 사는 거 알죠? 응, 알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오빠가 LA에서 한식당을 20년 넘게 운영했어요. 근데 건강이 안 좋아져서 식당을 정리한대요. 이제 은퇴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그래서 오빠가 재산을 정리하면서 저한테 일부를 준다고 했어요. 오빠가 자식이 없거든요. 형제가 저밖에 없어서. 민수 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정숙이는 그걸 놓치지 않았죠. 얼마나 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오빠 말로는 식당이랑 건물 팔면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될 것 같대요. 그중에 절반을 저한테 준다고 했어요. 민수 씨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 이혼 안 하면 안 될까요? 갑자기 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혼하자고 했잖아. 솔직히 혼자 살기 외롭잖아요. 당신이 거짓말한 것도 화가 나긴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우리 나이에 다시 시작하기도 쉽지 않고 그냥 서로 잘못한 거 용서하고 다시 살면 안 될까요? 민수 씨는 잠시 생각하는 척 했어요. 하지만 정숙이는 알 수 있었어요. 저 사람 머릿속에는 이미 1억만 남아있다는 걸. 진심이야? 정말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 네,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게 정말 외로워요. 오빠한테 돈 받으면 우리 그 돈으로 작은 가게라도 하나 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당신도 일자리 없다고 했잖아요. 같이 가게 하나 하면 되잖아요. 민수 씨는 표정이 완전히 누그러졌어요. 그래, 알았어.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자. 미안해, 내가 거짓말한 것도. 앞으로는 솔직하게 살게. 정숙이는 속으로 비웃었죠. 역시 돈만 보이는구나. 딱 내가 예상한 대로네. 고마워요. 그럼 우리 이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해요. 그래. 그런데 오빠는 언제 돈 주신대? 다음 달에 한국에 온대요. 그때 식당 정리 다 끝나고. 한 달이나? 아직 손님들한테 인수인계하고 그래야 한대. 민수 씨는 아쉬워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날부터 민수 씨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시 예전처럼 다정하게 굴기 시작했죠. 정숙이한테 밥도 해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정숙이는 역겨웠지만 참았어요. 계획을 위해서는 참아야 했으니까요. 2주일쯤 지났을 때 정숙이는 민수 씨한테 말했어요. 여보, 오빠가 다음 주 화요일에 한국에 온대요. 이틀 정도 한국에 있을 거래요. 그래? 그럼 우리도 같이 만날까? 내가 인사라도 해야지. 아니요, 오빠가 저만 만나자고 했어요. 개인적으로 얘기할 것도 있고 돈 얘기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은행 가서 송금 절차도 밟아야 하고요. 그럼 며칠 걸려? 2, 3일이요. 서류 정리하고 은행 일도 처리해야 하니까 제가 호텔에서 오빠랑 묵으면서 처리할게요. 알았어. 그럼 빨리 처리하고 와. 민수 씨는 입맛을 다셨어요.
화요일 아침, 정숙이는 작은 여행 가방을 챙겨서 집을 나섰어요. 실제로는 강미경 씨네 집으로 간 거였죠. 사흘 동안 세 사람은 다음 단계를 준비했어요. 먼저 부산에 있는 네 번째 피해자를 찾아냈어요. 강미경 씨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연락처를 알아낸 거였어요. 이효선이라는 67살 여성이었는데 7년 전에 민수 씨한테 1억 2천만 원을 잃었다고 해요. 네 사람이 합치니 피해액이 3억 3천만 원이 넘었어요. 이 정도면 진짜 악질이에요. 저는 그 돈 때문에 가게도 접고 지금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해요. 이효선 씨가 전화 너머로 분노에 떨면서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제대로 복수하려고 해요. 동참하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죠. 제가 뭘 하면 되는데요? 부산에서 올라갈까요? 아니요. 전화로만 도와주시면 돼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정숙이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수 씨가 반갑게 맞이했죠. 어떻게 됐어? 오빠 만났어? 돈은? 만났어요. 오빠가 생각보다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돈은 언제 받아? 다음 달 초에 입금된대요. 미국은행에서 한국은행으로 송금하는 거라서 시간이 좀 걸린대요. 국제 송금이라 절차가 복잡하대. 한 달이나 더 기다려야 해? 어쩔 수 없대요. 큰 돈이니까 은행에서도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 민수 씨는 입맛을 다셨어요. 한 달을 더 기다리기가 아까운 표정이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정숙이가 갑자기 민수 씨한테 말했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오빠랑 연락이 갑자기 안 돼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고. 뭐? 왜? 제가 교민 친구한테 알아봤더니 오빠가 미국에서 사기 사건에 휘말렸대요. 민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소리야? 그럼 돈은? 우리가 받기로 한 돈은? 잘 모르겠어요. 오빠 통장이 묶였다고 하더라고요. FBI에서 조사 중이래요. 무슨 투자 사기에 연루됐다는데. 이런 젠장. 그럼 어떡해? 민수 씨는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정숙이는 속으로 웃었죠. 근데 여보, 제가 미국 변호사한테 알아봤더니 방법이 하나 있대요. 뭔데? 뭐라도 해야지. 오빠 재산을 먼저 제 명의로 긴급 송금하면 된대요. 사건이 완전히 터지기 전에. 그럼 나중에 몰수당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지금 딱 이틀 정도 시간이 있대요. 그게 가능해? 근데 그러려면 제가 먼저 돈이 좀 필요해요. 미국 변호사한테 줄 긴급 수임료랑 급행 송금 수수료 같은 거. 미국에서는 이런 거 다 현금으로 먼저 내야 한대요. 얼마나? 4천만 원이요. 큰 돈이긴 한데 1억 받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민수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1억을 생각하니 4천만 원은 작은 돈이었죠. 알았어. 내가 마련해 볼게. 이틀 안에 되지?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대요.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민수 씨는 점점 초조해졌죠. 정숙이는 매일 오빠한테 연락을 시도하지만 안 된다고, 변호사도 연락이 끊겼다고 거짓말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야? 돈은 보냈잖아. 왜 연락이 안 돼? 저도 모르겠어요. 계속 전화하고 있는데 미국 경찰에라도 신고해봐. 그러면 오히려 오빠가 더 곤란해질 수 있대요. 지금은 조용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민수 씨는 불안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기다렸어요. 이틀이 더 지난 어느 날 저녁, 정숙이가 울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오빠가. 왜? 무슨 일이야? 빨리 말해봐. 오빠가 체포됐대요. 사기 금액이 너무 커서 2억 달러가 넘는데요. 그리고 오빠 재산 전부 몰수됐대요. 민수 씨는 주저앉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진 거죠. 그럼 우리 돈은 1억은 다 날아갔어요. 제가 변호사한테 보낸 4천만 원도, 오빠가 보내주기로 한 1억도, 오빠 통장에 있던 돈 전부
FBI가 압수했대요. 안 돼. 이럴 수가. 민수 씨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4천만 원을 날린 거죠. 아니, 동생이 빌려준 2천만 원까지 합치면 6천만 원이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돼? 아니, 당신 확인도 안 하고 돈을 그렇게 보낸 거야? 미국 변호사가 진짜 변호사인지는 확인했어? 민수 씨가 소리쳤어요. 정숙이는 받아쳤죠. 당신도 확인 안 하고 믿었잖아요. 1억 받는다니까 눈이 뒤집혀서. 그리고 누가 처음에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집도 없으면서 있다고 하고 직업도 없으면서 있다고 하고. 그건 다른 문제잖아. 뭐가 달라요? 당신은 저를 속여도 되고 저는 속이면 바보예요? 당신이 저한테 한 짓 생각해봐요. 두 사람은 그날 밤 크게 싸웠어요. 민수 씨는 정숙이를 책망하고 정숙이는 민수 씨의 과거를 끄집어내며 맞섰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이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어요. 이혼해요. 이제 정말로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요.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민수 씨는 지쳐 있었죠. 그리고 이미 돈도 날아갔으니 정숙이를 붙잡을 이유가 없었어요. 아, 그래, 알았어. 이혼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깔끔하게 정리해. 재산 분할도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남은 것도 없잖아요. 그냥 각자 갈 길 가요. 그래, 그러자. 한 달 뒤 둘은 협의 이혼을 했어요. 재산 분할은 하지 않기로 했죠. 정숙이는 이혼할 때 제가 바보같이 당신을 믿었던 게 잘못이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민수 씨는 나도 당신 오빠를 믿은 게 바보 같았어 라고 대꾸했죠. 민수 씨는 빈손이 됐어요. 아니, 빈손도 아니었어요. 대출금 5천만 원에 사채 2천만 원, 지인들한테 빌린 2천만 원, 총 9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된 거죠. 그리고 민수 씨 동생도 2천만 원의 대출금을 갚아야 했어요. 오빠가 1억 받는다고 해서 믿고 빌려줬는데 결국 자기만 손해본 거였죠. 이혼하고 한 달 뒤 4명의 여자들이 다시 모였어요. 이번엔 제주도에서요. 정숙이가 예약한 멋진 오션뷰 펜션이었죠. 자, 건배. 우리의 성공을 위해. 4사람은 샴페인 잔을 부딪혔어요. 정숙 씨 정말 대단했어요.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저는 중간에 몇 번이나 들킬 뻔했을 것 같은데. 우리 모두 함께한 거죠.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특히 이호선 선배님이 미국에서 전화해 주신 거 정말 도움 많이 됐어요. 저야 전화 몇 통 한 게 다죠 뭐. 정숙 씨가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정말로 6천만 원 빚을 진 거예요? 네, 제가 확인했어요. 은행 대출이 5천만 원, 사채가 2천만 원, 지인들한테 빌린 게 2천만 원, 총 9천만 원이요. 동생도 2천만 원 빚졌고요. 와, 정말 속이 시원하네요. 우리가 망한 것보다 더 큰 빚을 진 거네요. 당연하죠. 우리가 잃은 돈보다 더 많이 빚지게 해야죠. 사실 정숙이는 애초에 오빠가 없었어요. 외동딸이었죠. 미국에서 온다는 것도, 유산을 받는다는 것도, 오빠가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는 것도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정숙이가 꾸민 완벽한 연극이었죠. 강미경 씨가 미국에 사는 교포 친구한테 부탁해서 가짜 통화를 연출했고, 이효선 씨가 변호사 행세를 하면서 정숙이한테 전화를 걸어서 민수 씨가 듣게 했어요.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거였죠. 그나저나 민수 씨 동생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도 오빠 때문에 2천만 원 빚졌잖아요. 게다가 제가 결혼 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에 민수 씨 남매 얘기를 다 올렸어요. 사진이랑 실명, 수법 전부요. 이제 저 남매는 어디 가서도 사람을 못 속일 거예요. 완벽하네요. 그리고 이건 우리끼리 비밀인데. 정숙이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제가 민수 씨 휴대폰에 몰래 위치 추적 앱을 깔아뒀어요. 마지막 날 민수 씨가 샤워하는 동안 당분간 저 사람이 어디서 뭘 하는지 다 볼 수 있어요. 혹시 또 다른 여자를 노리면 바로 알 수 있죠. 아니, 그럼 그때 또 막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당한 만큼 다른 사람들은 안 당하게 해야죠.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할게요. 그런데 정숙 씨,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연기할 수 있었어요? 저 같으면 중간에 웃음이 나오거나 들켰을 것 같은데. 정수기는 잠시 침묵하다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사실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로 민수 씨를 믿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진짜로 사랑했었어요. 행복했고요. 그 감정들을 떠올리면서 했어요. 배신당한 그 아픔을 다시 느끼면서.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됐어요. 세 사람은 조용해졌어요. 모두 같은 아픔을 겪었으니까요. 민수 씨한테 속았을 때 그 배신감, 억울함, 분노.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복수도 했고, 무엇보다 여러분 같은 소중한 친구들을 만났잖아요. 혼자였으면 그냥 울기만 하고 포기했을 텐데, 여러분이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우리도요. 정숙 씨가 이 계획을 제안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평생 억울하게만 살았을 거예요. 맞아요. 법으로는 안 됐지만 우리가 직접 정의를 실현한 거죠. 그리고 돈도 건졌잖아요. 네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민수 씨한테서 받은 4천만 원을 네 명이 1,000만 원씩 나눠 가졌어요. 원래 잃었던 돈을 다 찾진 못했지만 그래도 일부는 건진 셈이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민수 씨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속이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였어요. 인터넷에 신상이 다 공개됐고 빚더미에 앉아서 당분간은 누구도 접근하지 못할 거였으니까요.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요. 한 달에 한 번씩 여행 가는 거 어때요? 좋아요.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부산 어때요? 제가 맛집 많이 알아요. 좋죠. 그때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네 사람은 그렇게 새로운 우정을 다졌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민수 씨는 9천만 원의 빚을 갚느라 다시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65의 나이에 육체 노동을 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돼서 더 이상 누구도 속일 수 없었어요. 민수 씨 동생도 2천만 원 빚 때문에 파트타임 일을 하며 오빠를 원망하고 있었고요. 반면 4명의 여자들은 매달 한 번씩 만나 전국을 여행하며 우정을 쌓았어요. 정숙이는 부산으로 이사해서 2호선 씨 집 근처에 새 출발 분식이라는 가게를 다시 차렸고요. 인생이 참 묘하네. 나쁜 일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인지도 알게 됐어. 맞아요. 우리 앞으로도 쭉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요. 정숙이는 이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악몽도 분노도 없었죠. 꿈에서 4명의 여자들이 바닷가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숙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에는 민수 씨 같은 결혼 사기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외로움을 이용해 접근하고 달콤한 말로 속이고 돈을 빼앗아가죠. 하지만 정숙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낸다면 혼자서는 힘들어도 함께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이 계시다면 힘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수상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서두르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꼭 상의하세요. 자식들이 반대한다면 한 번쯤 귀 기울여 보세요. 새로운 사랑은 축복이지만 진짜 사랑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랑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쌓아가는 거니까요. 정숙이는 돈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진짜 친구들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여러분도 힘든 일을 겪으신다면 기억하세요.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